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어제 오후 1시쯤 사전 작업을 거쳐 수조에 보관하고 있던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전력은 하루에 460톤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는 작업을 17일간 진행해 1차적으로 오염수 7,800톤을 바다로 내보낼 계획입니다. 지난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이고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지 12년 반 만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첫날인 어제 오후 6시 기준 희석된 오염수 내 삼중수소 농도가 리터당 206 베크렐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시한 식수 수질 가이드상의 삼중수소 농도 기준치는 리터당 10,000 베크렐입니다. 희석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현장 사무소의 IAEA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현장 분석을 벌인 결과를 표시한 것이라고 IAEA는 밝혔습니다. IAEA는 삼중수소 농도가 일본 측 운영 기준치인 리터당 1,500 베크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후쿠시마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이라는 의견인 반면 어민들은 소문 피해를 우려해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오나하마 어시장. 이른 아침부터 어민들이 일터로 나왔지만 손님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한산한 시장을 지나 검사실로 들어가 보니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방사능 수치를 확인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모두 안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今後ね、一番懸念していることは、風評被害なんですよ。やっぱり常にそういうデータとか何かをガラス張りにしてもう発信していくと、もうそれしか方法ないんですよね。だからこれからなんですよ。 어민들은 무엇보다 오염수 관련 소문으로 매출이 떨어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후쿠시마 주민들 중에서도 반대 여론은 어민들을 중심으로 가장 강합니다. 다만 어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방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それが最高なのかなと。あとこれから先ね、技術が進歩して、もっといい方法が見つかればもちろんその方がいいんですけれども。 이런 가운데 일본 경제산업상은 소매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적극 판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매업계는 소비자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며 제3기관을 통해 방류수에 대해 엄격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동일본 대지진 피해를 본 생산자를 응원하겠다며 방류 이후에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판매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유통업계까지 진화에 동참하고 나섰지만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일본의 조치에 가장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중국에서는 소금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개시된 뒤 중국의 유명 온라인 쇼핑몰 곳곳에선 소금이 품절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불안감이 특히 심한 해안 지역에선 슈퍼마켓 같은 오프라인 매장의 소금 품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계속해서 전력으로 공급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고 식용 소금 물량도 충분한 상태라며 시민들은 이성적으로 구매하고 유언비어를 믿거나 퍼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항의하며 일본 대사관으로 진입하려 한 진보단체 대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어제 오후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대사관 건물 안으로 뛰어든 대학생 16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일본 대사관 측에 항의할 목적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모두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네,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 가운데 여야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류 저지 촛불 집회를 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괴담 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민주당은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면서 특별 안전조치 법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의의 전당을 괴담의 전당으로 만드는 민주당의 한심한 행태는 광우병 괴담의 대자비입니다. 어민과 민생을 파탄내는 반국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을 멈추고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특별 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한 일본을 비난하며 방류 행위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낸 담화에서 방사성 물질이 다량 함유된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지구 생태 환경을 파괴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쩍하면 주변 나라들의 핵 위협을 떠들어대고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장하고 있는 일본의 이중적 면모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인 어제까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오늘 0시부터 언제든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기일이 끝나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며 임명을 늦출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윤 정부 들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강행하는 16번째 인사가 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되거나 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은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을 논의합니다. 어제 복지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원종 교육부 한국고전번역원장이 8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자 가운데 가장 많은 57억 6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장남의 서울 잠원동과 행당동, 구이동 아파트가 41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예금도 13억 4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6일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은 서울 개포동 아파트와 예금 14억 원을 합쳐 42억 7천만 원을 신고해 두 번째로 재산이 많았습니다. 한지혁 주 광저우 총영사는 서울 대치동 아파트 등 32억 6천만 원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어젯밤 충남 논산에서 대형 화물차 추돌 사고가 나고 또 인천에서는 SUV가 화물차를 들이받는 등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는 비명을 듣고 흉기난동으로 오해해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형 탑차 앞범퍼가 심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들이받친 화물차 뒷면 역시 구겨졌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충남 논산시 호남고속도로 논산나들목 인근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25톤 탑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병원에 이송된 사람은 없었지만 1톤 화물차의 70대 남성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탑차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밤 10시 반쯤에는 인천 옥련동에 있는 2차선 도로에서 SUV 차량이 주차된 차량 운반용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에는 서울 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칼부림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실제로 흉기를 휘두른 사람은 없었고 70대 남성이 동작역으로 향하던 급행열차 안에서 쓰러지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함께 있던 가족이 비명을 질렀는데 이를 듣고 승객들이 범죄로 오인하면서 도망치거나 신고한 겁니다. 서울교통공사는 A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열차 지연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을지 훈련 기간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현직 경찰 간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기의 광명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 40분쯤 하안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차가 비틀거리며 운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가 서울 금천경찰서 한 파출소에 근무하는 50대 A 경위인 것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네,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30살 최윤종이 강간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됩니다. 네, 현장 가보겠습니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저희 이동하겠습니다. 피해자 결국 사망했는데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죄송하게 계단 조심하세요. 언제부터 범행 계획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심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관악경찰서에서 나오는 신림동 살인 피의자 최윤종의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조금 있었는데요.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대낮에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또 성폭행해서 숨지게 한 피의자 최윤종이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 함께 보셨는데요. 기자들이 처음부터 살해를 하려고 한 것이었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그건 아니었다라고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윤종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머그샷도 함께 공개했고요. 조금 전에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네, 관련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된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에 이어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에게도 다음 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최근 박 최고위원과 천 비서실장에게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해 다음 주 초쯤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법방해 의혹은 지난달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을 사전 보고했다며 기존 진술을 뒤집은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이 전 부지사의 최측근인 이모 씨가 박 최고위원과 만나면서 불거졌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운영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파헤치는 YTN의 연속 보도 그 두 번째 순서입니다. 잼버리 준비부터 운영까지 그 내용을 총정리하고 잘잘못을 기록할 백서 발간 업무를 어디에서 맡고 있을까요? 취재 결과 전라북도청에 입점한 문구점이 사실상 총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물이 답니다. 불편한 상황은 이제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불편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건가 그런 고민을. 80년대 수준 화장실에 진흙탕 야영장과 벌레떼 창궐까지 우려했던 일이 여지없이 벌어진 새만금 잼버리. YTN은 이처럼 대회 기간 드러난 문제점과 부실했던 준비 과정 등 모든 상황을 담을 백서 제작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등록된 주소는 다름 아닌 전북도청. 청사 지하에 입점한 문구점이 백서 기획부터 구성, 촬영까지 발간 업무 전반을 맡은 겁니다. 이 계약은 대회 개막을 불과 한 달 남짓 앞두고 부랴부랴 이루어졌습니다. 급해가지고 저들한테 연락이 온 건 사실이고요. 작가랑 모여가지고 그 기획 구성이랑 다 해놨고요. 일자별로 사진은 다 찍어놓고. 업체 측은 문구점을 운영하는 건 맞지만 다른 경험도 많다고 자신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땐 도청에서 마스크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구해준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도 있고 다 있어요.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아니었거든요. 조직위 담당자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입찰을 진행할 경우 검증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 관련 경험이 있고 입소문이 난 해당 업체를 선택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잼버리 유치 백서 제작에도 문구점 측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처음 이런 일을 맡은 상황이었고, 저는 급한데 자격이 안 되는 분들도 일단 신청하고 본다 이거예요. 하지만 대규모 국제 행사에 백서 제작마저 얼렁뚱땅 맡겼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엔 전문업체 등을 상대로 복수 입찰을 거쳐 백서 발간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제대로 된 자기 반성과 비판을 백서에 담을지도 의문입니다. 잼버리 조직위에 파견된 공무원 가운데 74%가 전북도청이나 산하 지자체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비정상적인 짬짬이 구조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잼버리는 무엇이 부족했는지, 누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는지 징비록 쓰듯이 시시비비를 가려서 백서에 담아야지. 매출 대부분을 공무원에 의존하는 전북도청 입점 문구점의 잼버리 백서 제작. 향후 국제행사 유치의 반면교사가 돼야 할 새만금 잼버리가 자화자찬 제19 감싸기식의 공식 기록물로 마무리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다만 증인 출석 명단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의 자체가 제대로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의 책임을 묻기 위해 김관영 전북지사와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 공동조직위원장인 민주당 김윤덕 의원 등이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잼버리 개영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점검하겠다며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난주 한미일 정상이 안보 위기에 대한 협의를 약속한 가운데 미 국방부는 어제 북한 위성 발사와 관련해 한일 두 나라와 긴밀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주미 대사는 한미일 3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비롯한 국제사회 대응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조현동 주미 대사는 북한이 비록 위성 발사를 실패했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잇따라 실패한 위성 발사를 강행한 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원인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북한이 기술적인 미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무리한 발사를 감행하고 있는 것은 북한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경직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조 대사는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지난주 한미일 정상이 세 나라 공조를 더 강화하기로 한 건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3국 협력을 통해 대북 제재와 같은 후속 대응도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규탄 메시지와 추가 제재 등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한미일 3국이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미 국방부도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는 도발 행위이자 지역 안정을 해치는 위협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 동맹과 함께 북한 도발에 더욱 긴밀하게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We'll continue to consult closely with our Republic of Korea allies and our Japanese allies to ensure that we share a common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and that we work together to ensure stability and security in the region. 유엔도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조건 없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대북 관련 소통의 속도와 강도에 체감적인 변화가 있다며 앞으로 협력이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북한군에게 점령된 도시를 탈환하기 위한 모의 도시지역 회복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폭염과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도 한미 장병들은 임무를 완수하며 상호 작전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어스름한 새벽, 정찰 드론을 띄워 북한군이 점령한 시가지의 동태를 살핍니다. 날이 밝자마자 한미 연합군의 움직임이 본격화됐고 북한군에 점령된 도시를 되찾기 위한 공격에 나섭니다. 드디어 시작된 도시지역 회복작전. 실제 도시를 옮겨온 듯한 훈련장에서 실전을 방불케 하는 탈환작전이 펼쳐집니다. 한미 장병들은 적진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나가고 서로 지원 사격을 하며 연합작전 능력을 높였습니다. 뛰어!
훈련 중간중간 장대비가 쏟아졌지만 장병들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장갑차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설치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적진을 차례로 포위해 나갑니다. 적의 저항이 예성해로 이어지면서 공격 작전은 밤낮 없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한미연합군은 건물 1층부터 옥상까지 샅샅이 훑으며 적을 격퇴했고 결정적 행동으로 임무를 완수합니다. 이번 훈련은 도시 지역에서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훈련이었고 남은 훈련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I can tell you everyone in my platoon had a great time working with the ROK Army. They've been incredibly professional. They really understand how we work together, and we had a great week out here this week. 폭염과 궂은 날씨 속에서 계속된 이번 훈련은 소규모 부대 단위별로 전투 기술을 배양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실시돼 한미 장병들의 우애도 굳게 다졌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8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프리고진의 의문의 죽음인데 지금 중앙일보에서 그동안 이제 푸틴 정권을 비판했던 인사들이 의문의 죽음을 맞았던 그런 사례들을 좀 나열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과거 푸틴 정권을 비판한 언론인부터 보안국 비밀을 폭로한 요원,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판한 기업 회장까지 무언가 석연치 않은 죽음을 맞이한 인사들의 목록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프리고진 사망과 관련해서 단순 사고였다, 혹은 죽은 것처럼 위장했을 뿐 실제로는 살아있다는 등 여러 주장과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사례들을 근거로 푸틴이 공개 처형을 감행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말이 맞다면 왜 그 반란이 있은 지 2달이 지난 지금, 그리고 또 이전과는 달리 전용기 추락이라는 방식을 택한 건지에 좀 의문이 생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먼저 시점에 대해서는 지난 2달 동안은 크렘린궁의 내부 조사 기간이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군부 실력자인 세르게이 수로비킨이 항공우주군 총사령관 자리에서 해임되기도 했는데요. 이 시점이 일치하기 때문에 2달간의 내부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동시에 시행했다고 보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전 푸틴 정적들이 제거될 때 독살이 되거나 총살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비행기 격추라는 방식이 사용된 것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푸틴에 대한 도전은 곧 죽음이다라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좀 보내고 있는데 정말 영화 같은 일들이 러시아에서 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교내 출입을 통제합니다라는 글자가 보이고 밑에는 학부모 대기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 불안감 때문에 지금 이런 조치가 시행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학부모라고 하더라도 학교 건물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또 지정된 대기 장소에서만 자녀들을 배웅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대신에 학부모 출입 중이라는 걸 신청해서 받으면 이전처럼 똑같이 오갈 수 있도록 했는데, 다시 말해 신원이 확실한 사람에게만 문을 열어주겠다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칼부림 예고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고 교내 칼부림 사건까지 벌어지자 이렇게 각 학교는 2학기 개학에 맞춰서 본격적인 출입 통제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네, 요즘 정말 시간, 장소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범죄가 일어나다 보니까 특히 자녀 둔 부모님들은 아이들 혼자 돌아다니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 피해자가 되지 않더라도 그 현장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어린 자녀들에게는 큰 충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가급적 자녀들이 빨리 일찍 귀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불안 심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단속에 나서는 것은 대학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역시나 개강 시즌에 맞춰서 외부인의 건물 출입 단속을 더 강화하려는 분위기입니다. 네. 학교도 불안하고 또 거리도 불안합니다. 그야말로 이 불안의 시대가 언제 끝날지 좀 우려가 되네요.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다음도 교육부에 관련 기사인데 9월 4일 학교가 멈추나 9월 4일이 그 서초구 서희초 교사가 숨진 지 49일째 되는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초등학교 교사들이 모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단체 연가와 또 학교 재량 휴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7만여 명이 동참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들은 사건이 벌어진 초등학교와 국회 앞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교육부는 수업일 중에 연가나 재량 휴업은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강경 대응이 예고가 됐다면 집단 행동이 강행될 경우에 이 참석자들이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권 보호에 대한 공감대는 많이 형성돼 있지만 그래도 수업이 멈추는 일에 대해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인 겁니다. 실제 교사들 내에서도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집단 행동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교육감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나뉘는 분위기인데요. 실제 집단 행동이 일어나고 또 이에 대한 징계가 추진될 경우에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청 간 갈등까지 번질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네, 자, 다음 기사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인도에서 그 달 남극 착륙 성공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좀 자극을 받았을 것 같은데 지금 조선일보의 여러 나라 국기와 함께 또 우주 탐사 계획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가장 왼쪽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시행 중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 달 남극에 유인 우주 비행선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8년에는 달에 우주기지를 세운다는 계획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2019년 인류 최초로 달 뒷면 착륙에 성공한 중국, 지금 중간에 나와 있죠. 내년에는 달 남극 착륙에 도전을 하고요. 2030년 이전에는 유인 우주선을 달에 착륙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 국기도 보이는데요. 이번에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한 인도, 이르면 다음 달 초 태양 탐사선 발사를 할 걸로 보이고요. 역시나 사람을 달로 보내는 프로젝트와 함께 금성 또 화성 탐사선도 준비 중입니다. 자,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그 러시아 국기가 보입니다. 러시아 국기 보이는데 최근에 달 남극 착륙에 실패를 했어요. 자존심을 좀 구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비를 해서 재발사할 예정이고요. 또 중국과 함께 공동 탐사선을 개발하고 달 기지를 건설할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도 궁금하죠. 우리나라는 2030년에 달 주변을 도는 궤도선을 발사하고 2032년 무인 달 착륙선을 발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의 성공 배경 중 하나로 우주 산업의 민간 개방과 또 차별 없는 인재 등용이 꼽히고 있는데요. 이에 빗대어서 보면 우리나라는 여러 장애물이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컨트롤 타워를 세우고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림 없이 계획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기사 위쪽에 보시면 우주 앞에 정쟁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늘 장애물이 정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력을 뒷받침해줄 만한 환경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인도로부터 좀 배울 점은 배워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한국일보 문화면인데요. 한국인끼리 미국 콘텐츠를 만든다. K-합작에 새바람이 분다라는 소식이네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K 콘텐츠의 영향력이 부쩍 커지면서 한국계 창작자 그리고 글로벌 OTT의 한국계 직원들이 만나서 미국 콘텐츠를 함께 만드는 이른바 K-합작 흐름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흔히 K 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간다고 하면 감독이나 배우의 진출을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플랫폼과 스튜디오와 또 창작자 사이에 다리를 놓아줄 한국계 인력 수요도 마찬가지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글로벌 OTT의 한국계 직원 고용은 과거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제 바로 옆에 쪽에 그래프가 좀 밑에 있는데요. 2020년과 2022년 직원과 임원들의 인종 비율 변화를 나타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위쪽이 넷플릭스 직원, 아래쪽이 넷플릭스 임원의 비율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약간 다소 붉게 주황색으로 나타낸 부분이 아시아계 비중입니다. 예. 백인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모두 다 과거에 비해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영화계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과거에는 한국계 인사들 내부 추천이나 입소문을 통해서만 채용이 됐고 무급으로 일하거나 평균보다 적은 월급을 받은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 문화가 녹아든 작품들을 앞으로 더 많이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K-합작품 활약이 기대됩니다. 네, 제2의 오징어 게임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광진구에서 40년 넘게 장애인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던 시설이 갑자기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상위기관인 한국소아마비협회가 사업 실패에 따른 빚을 떠넘겨버렸기 때문인데요. 이 시설에 들어오던 지자체 보조금마저 빚 갚는 데 쓰이면서 애꿎은 장애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광진구의 유일한 장애인 복지시설 정립회관. 날마다 700여 명이 이용하던 시설은 횡하고 강의실 불도 꺼져 있습니다. 노래교실이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잃어버렸던 영어 회화 같은 것도 할 때 참 많이 즐거웠거든요. 한 해 그 생활에 거의 전 부분을 차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0년 넘게 장애인 맞춤형 체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던 시설이 개점 휴업에 들어간 건 상위기관인 한국소아마비협회에서 빚을 넘겨받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협회는 지난 2020년 산하시설 가운데 한 곳인 정립전자가 마스크 제조 사업에 나설 때 46억 원을 차입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실패 끝에 정립전자가 폐업하면서 협회는 빚을 갚기 위해 산하시설 6곳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립회관도 이렇게 8억 원 넘는 빚을 떠안았고 그 뒤로 운영 예산은 모두 부채 상환에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 보조금 2억 1천만 원까지 고스란히 압류되는 상황입니다. 관리 운영비 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 이제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됩니다. 그래서 7월 달에 그 보조금이 압류 추심이 돼서 빠져나갔을 때 진짜 앞이 깜깜했고 급기야 직원들은 급여도 못 받게 됐습니다. 지금 7월부터 8월까지 해서 2달째 지금 임금 체불이 진행되고 있고 수영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유수영으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하지만 한국소아마비협회 측은 당장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협회 관계자는 비영리법인 특성상 악화한 재정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면서 지난해 12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복지 서비스를 이어갈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급한 대로 압류를 피해 보조금을 줄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데 채권 추심을 피할 방안은 마땅치 않습니다. 결국 남은 빚이 사라질 때까지 협회와 산하단체 사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장애인 이용자들만 소소한 일상을 보낼 곳을 잃은 채 떠돌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특수교육 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하면서 장애 학생에게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도 부적절하다는 권고를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신지원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에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방안도 담겼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몸을 못 가누거나 자해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종종 헬멧이나 안전벨트를 착용시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아예 고시로 제정하면 과도하게 신체 활동을 제한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느낄 두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어른들이 자신들의 편의와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좋다라고 판단하는 것을 휘두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 학부모뿐 아니라 특수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는 분명히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위협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조치가 결국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고시안이 모호할 뿐 아니라 남용될 우려까지 있다고 지적합니다. 보호장구가 뭔지를 사람들이 다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 보호장구를 해야 되는지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절차를 그렇게 막연하게만 해놓으면 남용될 가능성이 많이 있죠.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고시안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교육부에 부적절 의견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 아동의 신체를 구속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보호장구가 장애 아동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가 다음 달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생활지도 고시를 입법 예고한 만큼 인권위는 이달 중 장애 아동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를 전달하고 교육부에 개선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정부가 전국 시도교육청 17곳에 나눠주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 교직원 무이자 대출 등 현금 복직성 사업에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제도 운영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이 현금 복지성 지원 사업에 쓴 돈은 총 3조 5천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교육청의 방만한 예산 집행은 저출산 여파로 학생 숫자가 줄어드는데 교육 교부금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또 한 번 동결했습니다. 5차례 연속 동결인데 뭐 예상됐던 동결이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사실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딜레마에 빠져있던 통화정책 여건들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 5번이지만 이제 7월하고 이번에 8월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금통위가 이제 결정문이라는 걸 한 페이지짜리를 발표하는데 7월과 8월에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월에는 뭐 주요국의 통화정책 뭐 이런 거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요 정도였는데 대외 여건은. 근데 주요국 그다음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좀 높아졌고 특히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중국 회복세 약화 등으로 성장세 둔화. 이게 8월에 들어간 거거든요. 이번에. 또한 이제 그 국내 경제에도 보면 7월 결정문에는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근데 이번에는 소비 회복세가 주춤하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두 개인 거죠. 일단은 중국 경제가 좀 불안하고 중국 경제는 괜찮게 봤었는데 그리고 이제 소비도 괜찮게 봤었는데 두 개가 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눈여겨볼 거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서 가계부채를 언급을 했습니다. 7월에는 그게 빠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앞에 두 가지 요인은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요인이고 우리나라 내수하고 그다음에 우리 수출이 안 좋으니까 근데 가계부채는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역시 동결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4%로 유지를 했는데 내년 걸 보니까 2.3에서 2.2%로 소폭 좀 하향 조정했거든요. 이것도 중국 경기 침체 영향이 있었던 건가요?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이 지금 1월에서 7월까지 8월 건 아직 안 나왔고요. 그 7개월 동안의 누적 그 감소율을 보면 마이너스 25.9%거든요. 작년에 1월에서 7월 대비. 이게 우리 중국과 1월에서 7월 기준으로 중국과 본격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중국이 개방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무역 거래를 시작했던 2000년 이후에 가장 큰 폭입니다. 상당히 지금 중국 쪽으로 가는 수출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뭐 최근에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도 좀 낮아지고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경제 의존도가 예전보다 좀 약화됐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뭐 위기에 빠지더라도 한국이 괜찮을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중이 낮아진 건 맞아요. 낮아진 건 맞는데 워낙 침체폭이 크다 보니까 비중이 낮아진 거를 훨씬 상회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을 내릴 게 아니라 올해 성장률을 내렸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 경제 침체 때문에 대중 수출이 안 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올해 1월에서 7월 전체 수출 감소액이 있잖아요. 그거를 100%를 봤을 때 수출이 감소한 거를 중국이 46%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아마 369억 달러 수출이 감소하는 효과, 중국만. 그게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한 48조 원, 예. GDP 한 1.2%나 차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률이 그 정도 망가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또 말씀드리지만 올해 성장률을 떨어뜨려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부정적인 전망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부정적인 수치가 또 있더라고요. 지난 2분기에 우리나라 가구 실질 소득이 200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사실 이제 저 통계 2006년 이후라는 통계 그 얻고는 약간 좀 어폐가 있어요. 틀린 건 아닌데 예. 우리가 이제 2019년을 기준으로 이 가계동향조사의 샘플하고 조사 방법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이게 예.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니까 어느 정도의 뭐 그 연관성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보통 명목 소득은 잘 감소를 안 하고 보통 최근엔 실질 소득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감소한다는 거는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월급 100만 원을 받아갖고 옛날에는 뭐 장을 10만 원어치를 보면은 카트에 하나 가득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반도 못 차는. 예. 그래서 이제 실질 소득은 최근에 감소세가 지속이 됐었는데 명목 소득마저 감소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근로소득이라든가 우리 봉급 생활자들이 받는 그다음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의 사업소득 이런 쪽이 감소한 게 아니고 그 아마 이제 그 상공인들한테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급했던 그게 작년 2분기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없으니까 그게 빠져서 명목소득마저 감소한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가계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도 이제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크게 줄었는데 이러면 뭐 소비도 줄고 경기 전반에 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내는 세금 뭐 그다음에 이자 이런 것까지 이제 실제로 쓸 수 없는 그런 부분 네. 그런 걸 이제 감안하면 이제 실질 소득은 더 줄은 거고요. 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사실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건 명목보다는 실질 소득이고 실질 소득 중에서도 가처분 소득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 소비 자체에도 또 통계가 이번에 가계동향조사 나온 거 보면 소비도 줄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한국은행이 언급했던 8월 결정문에서 언급했던 소비가 안 좋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지금 수출도 분명히 안 좋을 거고 소비도 안 좋다면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기조, 그러니까 연초에 뭐 민간이나 정부나 국책기관이 모두 예상했던 상저하고 이것의 가능성이 많이 좀 낮아진 상황입니다. 오히려 상반기의 어떤 부진한 경제 상황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연간 전체로 보면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압력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교적 팍팍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자 다음 내용 이야기를 해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제4차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킬러 규제를 혁파하겠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습니까? 이제 킬러 규제라고 하면 이제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들 중에서 좀 결정적인 규제인데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의 방향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산업단지 쪽에 이제 과거에는 좀 업종이 좀 제한됐고 이런 부분을 좀 풀어주고 그래서 산업단지를 좀 활성화시키는 그리고 두 번째는 화학물질 관리인데 이게 이제 화평법하고 화관법 업계에서는 그런 말 많이 쓰는데 화평법이란 거는 이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고 처음에 이제 등록을 할 때 그리고 화관법이란 거는 등록하고 난 다음에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법. 요게 좀 뭐랄까 규제가 선진국보다 상당히 좀 강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가습기 살균제 그 이슈 때문에 2015년인가 16년 제 기억으로는 이게 만들어진 규제라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사실 그 화학 업계에서는 상당히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외국인 근로자. 지금 외국인 근로자 취업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그 유학했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외국 유학생들이 근로자로 넘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데 조건들이 이제 그런 걸 좀 풀어주는 그런 규제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산업 현장에선 그래서 좀 과도한 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많았었잖아요. 그럼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특히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당히 낙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거기 보면 업종이 너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이제 공실률이라고 그러죠. 예,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비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빨리 채워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신세대라고 하죠. 산업단지하고 분위기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대책 보면 산업단지 안에 좀 정주 여건, 뭐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갖추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어떤 청년층을 끌어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산업단지 쪽의 역할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보완이 돼서,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화평법, 화관법 말씀드렸는데 이게 너무 강해요.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강하고 선진국 수준을 좀 낮춰야 우리 기업들이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그 외국인 인력 늘리는 것 같은 경우는 국내 고용 시장, 그러니까 국내 청년 그 취업 시장에는 좀 영향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당장 상황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부분은 3대 업종이 많고 사실 이제 우리 청년층이 좋아하는 그런 직업군은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이 외국인 근로자를 써야 되는 부분은 이제 우리 생산 가능인 그 15세에서 64세 뭐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인구 규모 자체가 지금 줄고 있어요. 앞으로 매년 뭐 한 30만 명에서 40만 명씩 매년마다 줄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고용을 어디선가는 유입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써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 해외 증시도 보겠습니다. 전날과 다르게 뉴욕 증시가 오늘은 또 약세를 보였네요. 예, 요게 이제 엔비디아라는 AI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을 우리가 주목을 했었는데 그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나머지 뭐 테슬라라든가 그다음에 MS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악화가 됐고요. 특히 이제 잭슨 홀 미팅이라고 이제 파월 총재가 참가하는 거기가 최근 몇 년 동안 항상 그 회의 끝나고 매파적인 발언. 금리는 절대 인하 없다. 뭐 앞으로 상당히 계속 또 올릴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특히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금리가 오르면 아무래도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이제 대체제 관계니까 주식시장이 좀 약세를 보였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굿모닝 경제 주원 실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추석 선물 상한선이 대폭 오를 예정입니다. 집중호우와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업계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양희력 기자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형마트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선물 세트 전시가 한창입니다.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랐다는 현수막도 내걸었습니다. 저희 10만 원 이하 가심비 선물 세트부터 20만 원대 선물 세트까지 다양하게 선물 세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추석에 마음을 담아서 선물하실 수 있도록 많은 상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물가에 최근 어려움이 부닥친 농어민 현실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유통업계는 기대만큼 고민도 많습니다. 올봄 찾아온 냉해에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추석 과일 수급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올해 사과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9%가, 배는 지난해보다 22% 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생산이 줄면서 치솟는 가격도 소비자에겐 부담입니다. 선물용으로 많이 찾는 홍로 사과는 10kg 한 상자 가격이 지난해보다 50%가 올랐고, 제수용으로 쓰이는 원황배는 15kg 한 상자에 5만 5천 원을 넘어 1년 전보다 만 원 넘게 가격이 뛰었습니다. 유통업체는 다양한 과일과 섞은 선물 구성을 늘리는 등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과일 좀 비싸죠. 예, 사과도 비싸고 배도. 그리고 작황이 안 좋아서 물건이 별로 안 좋아서. 가능하면 농산물 아니고 공산품 쪽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개시해 수산물 선물 수요가 급감하진 않을까도 걱정거리입니다. 미리 비축해둔 수산물로 선물을 구성하는 등 불안 잠재우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선물 상한선이 올라가긴 했지만
최근 단가가 내려간 한우 등 육류를 제외하면 농수산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유통업계의 분석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는 풍력 발전은 주로 산 정상에 단지를 설치해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 겨울 YTN 보도에서 산림 훼손이 확인된 경북 오미산 풍력발전단지가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상황이 나아졌는지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치 과정만큼은 친환경적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YTN은 경북 오미산 풍력발전단지 산림 훼손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해발 1000m 산 정상에 높이 100m가 넘는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숲 곳곳을 헤집었습니다. 반년이 지난 현재 숲은 어떨까? 녹음 짙은 숲 한가운데 길이 났습니다. 속살이 드러난 곳에는 발전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보내기 위한 전신주가 설치됐습니다. 환경단체는 업체가 헬기를 이용해 훼손을 최소화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마구잡이식으로 숲의 길이 2km, 폭 4m 진입로를 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산지 전용 허가를 받기 전에 공사를 진행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해 방지 같은 것들을 안 했다 보니까 흙이 계속 쓸려 내려오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산사태 피해가 이제 우려될 뿐만 아니라 산지 훼손도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거죠. 오미산 풍력발전단지는 남부발전과 민간 풍력발전 업체가 재작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주민 동의는 얻었지만 심각한 산림 훼손이 다시 확인된 겁니다. 특히 해당 지역은 산림 생태계 우수 보전 지역으로 사냥과 담비 등 멸종 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입니다. 경사면에 길을 낸 거라 산사태 우려도 큽니다. 산림당국은 풍력발전단지와 송전선로 지역에 대한 불법 산림 훼손 행위를 확인해 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헬기 작업으로 해라 이렇게 나간 건데 이분들이 헬기 작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 진입로를 설치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사건 처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라는 이름 아래 산림 훼손과 생태계 파괴가 자행되는 건 아닌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동해안에서 멸종 위기인 밍크고래를 잡아 억대 수익을 올린 어민들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포획과 운반, 유통 등 치밀하게 역할을 나누어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근우 기자입니다. 작사를 든 선원들이 바다를 지켜봅니다. 조금 뒤 배 위로 커다란 물고기 한 마리가 올라옵니다. 포획이 엄격히 금지된 밍크고래입니다. 잠복한 해경 수사관들이 배를 덮치자 해체된 고래고기가 쏟아집니다. 창고에서는 고래 포획용 작살과 밧줄이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고래를 잡아판 혐의로 모두 55명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고래잡이에 쓴 어선입니다. 바닷속 고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높은 망루를 설치했고 몰래 해체 작업을 하려고 검은 천막도 달았습니다. 이들은 포획은 물론 운반과 유통까지 역할을 나눴고 대포폰을 써서 단속을 피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밍크고래 17마리를 잡아 16억 원을 챙겼습니다. 정상적인 조업하는 선박에 선원을 승선하면 월 300에서 400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데 포획선에 승선한 선원들은 그 선원들보다 쉽게 그 많은 급여를 받기 위해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해경은 고래 포획선 선장과 선원 등 13명을 우선 구속하고 다른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들 중 상당수가 같은 전과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범죄 수익금 환수와 고래잡이배 몰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Sully. Mayday, mayday, mayday. This is Cactus 1549. Sully, I got an A320 diving for the ribbon. But in the end, I'm going to be judged on 208 seconds. I need a count, passengers and crew. Is anyone still here? 설리로 불리던 US 에어웨이즈 기장 체슬리 슐렌버거는 155명의 탑승객을 태우고 미국 샬럿으로 향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비행기 엔진에 세태가 충돌했고 엔진 2개가 동시에 멈추면서 비행기는 추락하기 시작했다. 비행 고도가 낮아 회항이나 인근 공항 착륙도 불가능한 상황.
Okay, which runway would you like at Teterboro? We're going to be in the Hudson. I'm sorry, say again, Cactus? I think he said he was going to the Hudson. 균형이 틀어져 한쪽 날개가 물에 잠기면 비행기가 산산조각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설리는 허드슨강으로 향했다. 강물이 충격을 흡수하고 주변 선박들이 빠르게 구조해줄 것이란 판단이었다. I just saw the big splash when the plane just bounced over the water, like they landed it on the water. 셋대 충돌에서 비상 착수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08초. 영하 7도의 혹한 속에 승객들은 비행기 날개로 대피했고 비상 착수 24분 만에 탑승객은 전원 구조됐다. If you have any question in your mind whether miracles occur, then you just need to look at what happened yesterday. The passengers' minds, we were dead yesterday. 주말을 앞두고 다시 무더위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비의 양이 워낙 적어서 습도만 잔뜩 높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쪽 지방에는 여전히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오늘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낮 동안에도 내륙 곳곳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남과 전남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와 부산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실제 체감온도는 이보다 1,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되겠고요. 휴일에는 남부와 영동 지방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다시 비가 내리며 막바지 폭염의 기세가 꺾일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